사실 브랜드가 처음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시작은 시민들이 먼저 기업들에게 윤리적인 책임을 묻는 순간부터 그 흐름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중 한 예로 1960년대 후반에 바클레이스 은행 보이콧 운동이 있습니다. 이게 남아공에는 이제 인종격리 정책인 아파르테이트라는 체제가 있었는데 바클레이 은행이 그 체제를 지지한다는 그 비판으로부터 일어난 보이콧 운동이고요. 사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더 이상 돈을 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기업이 윤리적인 책임을 또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바클레이스 은행은 당연히 남아공에서 사업은 철수했고요. 많은 사회공헌 투자를 통해서 지금은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프리미어리그를 스폰서하는 은행으로도 당당하게 자리를 잡았고요. 두 번째 사례로는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90년대 나이키 아동 노동 문제가 있었죠.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아동들을 노동 착취한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처음에 나이키가 반응을 한 게 이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하청 업체들의 문제라고 반응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소비자들은 화가 났죠. 글로벌 기업이면 이제는 그 기업 내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포괄되는 모든 서플라이 체인의 하청업체들의 유리적 문제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가 그 개념이 좀 더 포괄적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나이가 실제로 이 사건 이후로 엄청난 이미지 타격을 받았죠. 그 뒤로 노동 환경 문제 개선은 물론이고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그게 시간이 쌓이면서 방금 보셨던 캐퍼닉 사건에서 그 사건을 지지하고 캠페인을 열어도 시민들이 이제는 그렇게 딱히 반발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정의로운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례가 보여주는 게 어쨌든 브랜드 액티비즘은 본질적으로는 시민에서 주도해서 운동을 해서 그 싹을 틔웠다는 건데요. 그래서 브랜드가 사회 문제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이후로 기업들은 이제 사회 문제와 연대함으로써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파타고니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기업의 DNA 또는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미션 스테이트먼트 자체가 우리의 타전인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사업을 합니다입니다. 즉 환경 문제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거기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다른 기업들은 우리 제품 사주세요라고 광고를 하지만 파타고니아는 우리 제품, 우리 자켓을 사지 말라고 광고를 하고 또 원웨어 같은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중고 의류를 다시 제작해서 런칭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유엔의 그런 지속가능 발전 목표 12번째 골인 Responsible Consumption Production에도 해당이 되고 아니면은 13번째 골인 Climate Action에도 그 궤를 같이 하는데요. 근데 이게 단편적으로 보면은 사실 되게 비판을 많이 받기도 좋아요.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그린워싱 하는 거 아니냐고. 그 기업의 이윤을 위해 환경 문제를 거론해서 바이럴 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파타고니아는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퍼레이션 제 첫 단부터 프로덕트 프로덕션부터 컨슈머 익스피리언스의 제 끝단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주제, 환경에 포커스를 맞춰서 운행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타고니아가 환경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거나 어떤 이니시에이티브를 시작할 때 사람들이 의심하기보다는 진정성으로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이걸 좀 더 이제 학계적인 모델로 봤을 때는 VCI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V는 비전, C는 컬처, I는 이미지입니다. 비전은 말 그대로 그 기업이 내세우는 가치를 표현하는 거고요. C는 그 기업 내부에서 운영되는 모든 문화, 오퍼레이션서부터 인플로이 컬처까지, 그리고 I는 밖의 사람들이, 퍼블릭이 보는 그 기업의 이미지를 얘기하는데요. 결국에 이 모델이 얘기하는 건 그 VCI가 일치되는 기업의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파타고니아가 거기에 해당되는 아주 교과서적인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전달하는 메시지의 진정성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면 때로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기도 해야 되는데 그 사례가 레고예요. 레고는 쉘가 50년 이상을
연간 1억 달러, 1000억 되나요? 의 규모의 파트너십을 맺어왔었는데, 마지막에 보셨겠지만 쉘이 우리 아이들의 이미지네이션을 오염시킨다 해서 파트너십 엔드하게 얘기하라 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물론 궁극적인 목표는 쉘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겠지만 레고도 본인들이 추구하던 이미지와 레퓨테이션에 크게 데미지가 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기업의 재무적으로 봤을 때 1년에 1000억에 달하는 파트너십을 끊는 게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레고는 결국에 그 파트너십을 중단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레고가 전달하는 메시지들, 사회를 위해 하는 다양한 이니시티브들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브랜드 액티비즘을 구성하는 단어들은 여러 가지 키워드를 들 수는 있어요. 지속성의 컨시스턴시라든지 아니면은 투명성, 아니면 논쟁적인 이슈를 대할 때 필요한 용기, 그런 다양한 키워드를 꼽을 수 있겠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그 단어들을 이어주는 한 단어는 전 진정성이라고 봅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오랫동안 그걸 지속할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오픈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진정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17년에 원에어된 펩시 광고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시위 한창 중에 켄달 제너가 펩시를 건네면서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면서 끝나죠.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문제가 있겠어? 그냥 평범한 펩시 광고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이게 온에어된 시점이 아까 말씀하셨던 2017년이에요. 한참 블랙 라이브스 매터 무브먼트가 피크에 달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되게 진중하고 무거운 이슈를 하나의 마케팅 기믹으로 이용했다고 엄청나게 공격을 했고요. 그래서 온에어된 지 24시간 만에 이 광고를 내려왔습니다. 브랜드 액티비즘 기원서부터 조금의 그런 흐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브랜드 액티비즘을 구성한 두 단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브랜드란 단어의 어원은 불에 달구어 지진다는 뜻으로 노르웨이와 브랜드로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10세기 전후 가축업자들이 자신의 가축에 인두로 낙인을 찍어서 소유를 표시한 데서 시작됐고, 그래서 브랜딩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에게 그 브랜드를 각인시킨다, 마음속 머릿속에 그 브랜드를 각인시킨다라고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의 목표는 어쨌든 브랜딩을 통해 궁극적으로 파워 브랜드를 만드는 것인데, 지금까지의 파워 브랜드는 굿 퀄리티, 굿 디자인, 굿 프라이스, 결국 좋은 제품, 질 좋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한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요. 소비자들의 스탠다드도 많이 바뀌었죠. 시대가 바뀌면서. 그래서 이 파워 브랜드가 좋은 제품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제는 착한 브랜드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착한 브랜드가 단순히 이미지가 좋거나 트러블을 만들지 않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고요. 지속 가능한 인간 생활과 지구 환경을 위해 행동하는 브랜드라고 정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액티비즘이라는 단어를 보자면 지금까지의 파워 브랜드는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이유가 없는 중립적인 브랜드였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뉴트럴이라고도 하는데 오늘날의 브랜드 액티비즘은 사회 정의를 위해 행동하는 브랜드거든요. 이게 하나의 브랜드로서가 아니라 인격체로서 아니면 인플루언서로서 아니면 액티비스트로서 어떤 소셜 무브먼트를 이끌고 지지하고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는 건 이게 지속 가능 시대, 현 시대의 최고의 브랜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의 브랜드가 논쟁적인 사회 이슈에 대해 입장을 내야 할까?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뭐 그게 좋은 거 아니야? 미덕이가 아니야? 생각할 수 있겠는데 오늘날 소비자는 단순히 제품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브랜드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에 에델만이 글로벌 12개국의 사람들을 조사했는데요. 약 71%가 위기 시에 사람보다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은 앞으로 절대 신뢰하지 않겠다고 답을 했어요. 근데 정말 그 문장 안에 절대라는 말이 들어가거든요. 그만큼 강력한 스테이트먼트고. 그다음에 브랜드 액티즘이라는 개념을 정립한 필립 코틀러가 한 말인데요. 침묵하거나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입장을 바뀌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브랜드 액티즘은 이제 단순히 윤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 시대의 브랜드의 차별화와 정체성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브랜드 전략 중 하나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브랜드 액티비즘이 그런 단어고 그런 뜻인 거 알겠는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뭐 CSR, 퍼포스 브랜딩, 코즈 마케팅과 뭐가 다른 거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것을 제일 잘 정리한 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코트 사카르가 제시한 표인데요. X축은 기업의 내부적인 그리고 Y축은 기업의 외부적인 임팩트를 나타내는 척도고요. 그래서 CSR은 일종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좋은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수준이에요. 봉사가 될 수 있고 뭐 기부가 될 수 있고. 퍼포스는 좀 더 인터널한 쪽의 그런 개념인데요. 기업 내부적으로 미션과 존재 이유를 정확히 하는 단계. 그리고 커스 마케팅은 특정적 사회 이슈를 지지는 하는데 이게 깊게 강요되는 건 아니고 약간 서비스 레벨에서 옹호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반면 브랜드 에티는 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개념인데요. 사회적 정의나 구조적 변화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취하고 행동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퍼포스보다는 좀 더 외향적이고 퍼즈 마케팅보다는 좀 더 시스템적이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브랜드 액티비즘을 네 가지 한 개념으로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이런 인종평등, 환경, LGBTQ 같은 논쟁이 있을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그거를 핵심 비즈니스, 자기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와 비전과 이 장기적인 커미먼트에 그거를 통합을 시켜서 그걸 진정성 있고 일관되게 행동하고 그러기 위해선 가치를 위해 위험을 감수할 줄도 아는 기업을 저희는 브랜드 액티비즘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